이번 시간에는 선적 서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고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처럼 네고티에이션의 약자죠. 니고시에이션의. 그럼 내고라는 게 뭐냐? 흔히 우리가 실무자 내고하러 갑니다 하면 그건 안 맞는 이야기죠. 내고를 요청하러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고의 주체는 누구예요? 은행이죠. 다시 말해서 은행이 내가 매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매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은행에 팔게요. 매입해 주실래요? 라고 요청하죠. 그게 내고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적 서류를 내고라는 것은 선적 서류를 은행에다가 내가 내다 팔고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히 신용장에서 매입 신용장일 경우에 우리네 통지은행, 주로 우리 거래은행이 자기가 대금 지급은행이 아니죠. 해외은행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다 개설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개설은행까지 돈을 달라고 주고받을 때 어차피 우리 은행에다가 주고받아서 우리가 대신에 돈을 좀 받아주세요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요청하고 내고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서류가 크게 두 가지 있다죠. 종이 서류냐 아니면 전자 서류냐 이렇죠. 근데 주로 종이 서류도 많이 쓰고 전자 쓰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통상 EDI 방식으로 전자 서류를 많이 쓰는 거죠. 전자 서류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이 서류 말고 전자 서류는 기존에는 우리가 종이 서류가 만약에 LC가 이렇게 도착하면요. LC를 통지은행에서 전화 와서 LC가 도착했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LC 내가 찾으러 가서 내가 LC에 대한 통지 수수료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LC를 찾아와서 그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목살하고 그래 체크해서 원본을 보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서 굳이 내가 은행을 가지 않고 방문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상에서 LC를 접수를 해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상에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락이 오죠. 저 어떻게 연락 와요? 내가 이렇게 쓰는 컴퓨터하고 은행에 쓰는 컴퓨터에다가 내가 우리 둘이서 은행에 EDI 망이 있죠. 우리 중소업 EDI 망이 없다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전자세를 받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스럽게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카톡을 이렇게 가입해 놓으면요. 카톡에 친구가 보내면은 그 카톡이 카톡하고 오듯이 이렇게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은행 통해서 방문하던 LC를 접수했으면은 그 LC를 우리가 출력한다죠. 프린트했습니다. 출력하면 그 자체가 원본이 됩니다. 물론 이 전자 서류 자체도 원본이지만 일단은 전자 서류보다 일단 눈으로 봐야 되니까 출력하면 이게 원본입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스위프트라는 걸 어떤 결제은행의 통신망, 자금 통신망을 통해서, 자금 결제 통신망을 통해서 그렇게 은행 간에 대금 결제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게 뭡니까? 스위프트 L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기존에 수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지금 수출자 입장에서 우리가 실무자, 무역 실무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죠. 수출 중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국내 LC가 들어오는데 기존에는 종이 서류로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ELC라는 일렉트로닉 LC, 전자적 신용장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조건 변경도 양도도 다 컴퓨터상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항에서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습니까? 기존에는 내국신용장도 종이로 하던 거를 이제는 로컬 LC를 발급하죠. 그죠? 어디서 국내은행이나 또 맺습니까? 유트레드 허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매 확인서도 종이로 이렇게 건별로 촬영했는 걸 지금은 전자적 구매항에서 전자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뭡니까? 이 로컬렛이라든지 전자적 구매항에서는 의무사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종이를 안 씁니다, 이제는. 자, 수출 내고할 때도 그러면은 종이로 온 서류는 어찌입니까? 일일이 내가 은행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죠? 은행에 방문하셔가지고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은행에다 드리면서 뭡니까? 내고 좀 해주세요. 요청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수출할 때 우리가 선적 서류에 하남도 있고요. 그 추신 매입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시 말해서 EDI 방식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가입이 돼서 사용료를 주고 있으면요. 이 내고 즉 컴퓨터상에서 내고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상공에서 사죠. 상공에서. 여기서 원산지 증명서도 옛날에는 종이로 일일이, 이렇게 다 신청을 하고 확인받아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기들이, 이렇게 뭡니까? 도장을 찍어줬죠. 원산지 증명서를.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인터넷으로 발급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걸 ECO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우리에게 이제 송금제, 이 돈이 들어오면 입금됐다고, 그리고 통지해주고, 뭐, 수출함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인수가 됐다, 아니면은 인수 거절이 됐다, 이런 거 날라오겠죠. 입금 내역 통지라는 거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행에 가셔가지고, 통장 거래를 하는데, 내가 뭡니까? 이렇게 SNS 서비스를 합니까? 그러면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문자가 일이 오죠. 그래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 들어왔습니다. 잔고납니다. 바로 이런 거죠. 간단한 거죠. 그럼 송금은 뭡니까? 내가 이제 송금 결제를 한다든지 해외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샘플비를 준다든지 그럴 때 그건 입금 통지라든지 수출 순서금 예치 신청 이런 것들도 다 송금 업무도 지금 말하는 전자방식, 즉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 인터넷상 EDI 방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선적할 때 선적하고는 뭐 하면 되죠? 선하증권이 있죠. 선하증권은 뭡니까? 수출 화물을 배에 선적했다는 증명이죠. 이럴 때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체크비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체크. 미리 비엘을 발급하기 전에 체크하는 부분, 체크비엘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EBL도 조회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EBL을 뭐 잘못된 재발행 요청이나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군요. 100%다 BL이 EBL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 중소 업체들 포딩이라든지 선사들은 아직까지도 종이 BL을 발행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이고 수입 업무는 어찌 되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은행에 이제 개설 신청을 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종이로 가지고 내가 신청서에 작성해서 은행에다 건네죠. 지금은 전자문서를 은행에 전송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해서 EDI 방식으로 그 안에서 프로그램상에서 EDI 안에 또 이렇게 선적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안에서 내가 LC를 이렇게 개설 신청서가 있습니다. 개설 신청서가 그렇게 작성해서 뭡니까? 버튼에서 전송 서류를 눌리면은 은행에서 그게 뭡니까? 확인하고 그게 해외 통지은행에 이렇게 스위프트를 통해서 전문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LC가 개설이 가능하다. 즉 인터넷상에서요. ED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자적 데이터 이제 체인지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서류 제출 필요도 없으니까 비용이 절감되고 또 뭡니까? 보관에 가는 그죠?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편해지고 또 이중 입력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는 종이대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이렇게 할 때마다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시간이 2, 3일 또 단축되고 좀 많이 좀 편해졌죠. 자, 그리고 신용창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종이로 이렇게 너댓장 작성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작성하고 버튼만 눌리 다시 엔터를 쳐주면 된다. 그래서 ELC가 가능하죠. 그리고 개설 수수료도 뭐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통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화물, 이제 물건이 도착해서 되죠. 수입, 이제 수출 제작장에. 수입화물, 이제 선취 보증서라는 게 뭐죠? 앞에서 우리 배웠죠? 수입화물이 이미 도착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비엘이 없죠. 비엘이 없으면 우리 선사 물건 안 주잖아요. 그럴 때 미리 앞서서 선취할 테니까 은행에 보증해 주세요. 이것도 우리가 LG를 우리가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도 어디 가세요? 은행에서 해주겠죠. 물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종이를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전자적으로 한 데서 담보라든지 신용을 체크한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다 합니다. 발급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비엘을 주게 되면은 뭐가 있죠? 우리 보세 창고 가서 뭐라면 비엘하고 뭐하고 교환하여? 디오하고 교환하죠. 디오하고. 디오를 드리면은 요 디오하고 뭐가 이렇게 물건을 바꾸는 거죠. 근데 데이가 뭡니까? 딜리버리 오다죠. 요거를 가져가는 서류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물건 내드리라 하는 내부적인 그런 서류죠. 물론 여기다 우리 하나 또 있죠. 우리가 하면 수입 통관 필증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물건을 내주겠죠. 이럴 때도 이 디오도 옛날에는 일일이 우리가 비엘을 가져드리면은 우리 포딩 회사에서 우리 거래하는 포딩 회사에서 가져가서 다시 디오를 발급받아 와서
우리 서류를 받아서 통관하는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우리 거래하는 선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죠. 다시 EDI로 해서 DO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 참 편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적 서류가 도착하면요. 도착했다는 통지도 우리가 이렇게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출만 아니라 수입도 내가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입금 내역 통지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도 ELG죠. 화물 인도 지시도 EDO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주가 직접 내가 운송회사 방문 안 하고요. 바로 이 뭡니까? 이 누구예요? 운송회사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확인해서 우리 회사 본인을 확인하고 EDO를 발급받아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편해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이제 DO 발급 중에 주로 이제 화주나 포드죠, 포세 창구 간에 이렇게 기존에는 우리가 화주가 DO를 발급받아서 뭐 포드를 갖다 준다든지 하면은 포드가 포세 창구에서 물건을 찾아왔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 할까요? 아무래도 밑에처럼 이 보시는 것처럼 DO를 위분전합니다. 어떤 경우요? 내가 이 DO를 비슷한데 나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우리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그 회사하고 내가 좀 틀어져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물건을 내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무예 관계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러자 그걸 위분조를 좀 해가지고 물건을 내가 미리 이제 선취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방지해 버리니까 뭡니까? 종이를 이렇게 위조 변조를 못 하게끔 아예 컴퓨터상 전자적 방식으로 화주가 발급하면 포도로 모형장으로 이렇게 직접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위변조로 돼서 제3자가 이 물건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하면은요. 스랜더 비율 같은 게 어떻게 문제가 많습니다. 스랜더 비율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하면 원본 비율이 없고 뭐가 있댔죠? 그냥 팩스로 메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 수입자에게는 나오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당신 네네 거래하는 그 선사잖아요. 포워딩이잖아요. 물건 주세요. 내일 준다 했죠. 본인은 확인 절차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포워딩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위변조라든지 미리죠. 다른 본인이 아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직접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물건을 선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이제 원천 봉쇄할 거예요. 지금처럼 수입 화물을 무단 반출하는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복됨으로 해서 누구다 해서 이렇게 물류 관리도 좀 편해지는 효율화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수출 수입의 공통으로 하면은 뭐 수출 함의음이나 뭐 내국 신용장 어음이라든지 전신한 매입 결과라든지 수출에 관련 대금 결제 입출금 통지를 다 일일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수출입 통관 업무도 옛날에는 일일이 종이 서류를 우리 관세사인데 주면요. 그분들이 수출 통관 가격 신고서 또 뭡니까? 수입 신고서, 수출 신고서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세 환급하려면 환급 임무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출입 통관 업무나 관세 환급 업무가 EDI 시스템을 통해서 거치는 건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어떤 관세청 전자통화시스템 유니패스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전자 방식인데 EDI 시스템을 깔려면요.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보통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뭐 3억이다. 뭐 이렇게 얼마가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 중소기업에 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이것뿐 아니라 EDI뿐 아니라 인터넷 EDI라고 그럽니다. 즉 인터넷 기반의 우리가 EDI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EDI가 이렇게 이런 ED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EDI죠.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우리가 중소기업이 유니피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BI 실행 앞에서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가 BI 열한자도 그리고 스위프트 코드가 뭐랬죠? 스위프트 코드가 우리가 8자리랬죠. 8자리가 만약에 기업은행이면은 KIUP 그죠? SR, KR 이렇게 한국의 서울의 기업뱅크 8자리죠. 이렇게 나오는데 BIC뱅크는 그 뒤에 또 은행의 뒤에 되는 우리가 자체 부여하는 코드인데 그 뒤에 KI, UP, SR, KR에 만약에 부산이다.
PUS 이렇게 되겠죠. 부산 지점이다. 이렇게 한 자리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니까 기존의 KT네트죠. 유튜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역 통신망 이래죠. 연결되죠. 그럴 때 우리 회사가 이제 무역업체가 이랬습니다죠. 그래서 좀 전에 마시는 베인 EDI를 이렇게 주로 이제 연결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베인 EDI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EDI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EDI로 쓰면서 이게 이렇게 막 연결돼서 은행 연결되는 거죠. 은행의 금융망으로.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이렇게 KT네트망을 통해서 이렇게 은행을 연결됩니다. 우리 이 말은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이렇게 은행길이 다이렉트로 통지하지 못하죠. 왜? 그럼 은행길이 뭘 빠져갑니까? 지금 데이터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요? 은행이라면 뭐야? 이렇게 스위프를 통해서 다시 은행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업체가 내가 그룹 있죠? 이렇게 뭡니까? 벤 EDI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 EDI를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은행으로 가죠. 물론 금융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한국은행의 자금 결제 망을 말합니다. 네트워크를. 그 다음에 이제 세관의 통관망, 그죠? 여기가 아까 유니패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물류망, 그죠? 우리가 선화증권, 운송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합인협회 뭘 받습니까? 우리가 허가나 승인을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손해보험사 같은 게 중요합니까? 누가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CIF나 CIP 같은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세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우리가 직접 무역업체가 하지 못할 때는 뭡니까? 누구인데? 관세사를 통해서 보내죠. 물론 이렇게 무역업체가 직접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무역업체가 이렇게 수출입 통과는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죠. 물론 하주가 합니다. 누군데? 관세사를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밑에 보시니까요. 뭐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유니패스가 나왔죠. 이런 것은 주로 관세청이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개발한 그런 전자시스템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통관 포털 시스템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그래서 이 수출입 신고를 요래 유니패스라는 한 참고 좋은 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 많이 활용하면 좋겠죠. 자,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은행에 서류를 이렇게 내고를 했습니다. 그게 뭐 전자서류든 종이서류든 그건 관계없이요.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하자가 돼요. 하자는 건 뭐죠? 우리 계약의 문제나 특히나 뭐 신용장에서 조건하고 안 맞죠. 우리 신용장에서 우리가 내고할 때 은행에서 뭐랍니까? 신용장이 두 가지였죠. 신용장은 조건부 지급하였쓰죠. 그죠? 신용장은. 근데 조건부 지급하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 하면 칠판을 하면 신용장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랬습니까? 조건부 지급하격서라 했죠. 조건부 지급하격이다. 지급하격이 뭐예요? 확실히 약속하는 거죠. 지급할 것을. 그죠? 약속의 집 보증입니다. 조건부 지급하격은. 실제로 돈은 누가 줘요? 바이가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이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내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같이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제시해야 되죠. 두 번째 뭘 제시합니까? 우리가 이 선적 서류가 내가 제시하는 기간이 있죠. 이 기간 안에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서류가 제 조건에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일치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그게 하자죠. 이런 서류가 물론 기간에 일치 안 해도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아야 돈을 준다는 게, 지금 이게 안 맞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게 하자서래요. 그죠? 늦게 도착했던 아니면 서류가 없던.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뭡니까? 선화증권을 한번 이야기 들어서 신용장상에서는 우리 최종 선적 일자가 예를 들어서 5월 30일인데, 그죠? 5월 30일인데 비율이 만약에 뭐 5월 31일에 할 거겠다든지 6월 1일 날로 이렇게 우리가 shipping 데이트가 다시 말해 온보드 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하자죠, 이거.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자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따져봐서 하자가 이제 정정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보완이 가능한 하자. 이게 뭐냐면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겠죠. 언제든지 뭐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자를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때죠. 그럴 때는 불가능 하자다. 이제 그럼 그 경우에 우리가
가능하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자는 건 뭐냐면요. 시간 부족, 불일치가 심각한 그런 경우입니다. 시간 배부상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불가능할 때 하자는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멘드 내고, 그 다음 순서가 LG 내고, 그 다음에 캡을 내고, 그 다음에 콜렉션 내고입니다. 자, 이럴 때, 자, 매입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신용장 제조건과 일치하면은 바로 대금을 지급하면 되지만요. 수출상이 제시한 신용장이 제조건과 불일치한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클린 내고가 안 되죠. 그죠? 언클린이죠. 이럴 때 뭐랍니까?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죠. 조금 전에처럼 뭔가 안 맞으니까 어멘드해서 다시 수정한다, 정정한다든지 이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불일치 정도를 어느 정정 보완이 가능한 거와 불가능한 그런 하자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서류를 잘못된 거는 아직 기간이 내고 기간 남았을 때는 바로 내가 서류 하자를 보완해 줌으로써 선적 보완하면서 클린 내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정정 보완이 불가능하다해서 아멘드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뭡니까? 다른 것보다 조건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지금 우리가 선적일이 5월 한 31일입니다. 5월 31일인데, 그죠? 30일인데, 내가 지금 생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6월 한 10일쯤 돼야만이 내가 온보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6월 10일 날 온보드 하고 나면 어찌 됩니까? 하자죠. 완전히 그는 뭡니까? 클린 미일이 안 되죠. 고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물건 실은 날짜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이 내가 바이엔데 요청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당신하고 그동안 협의한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요청한 대로 내가 5월 말까지 못하니까 6월 한 10일 정도까지 내가 온보드 할 테니까 지금 어찌 되면 LC의 선적 기간을 이렇게 수정을 좀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가 아멘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좀 교재로 아멘드 요청을 할 때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아멘드라는 것은 아멘드멘트 정정이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선적 신용장상에서 최종 선적 기간이 예를 들어서 5월 31일이었는데 그 미안에 반드시 물건을 배를 태우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회사 사정상 셀러가 한 6월 한 10일쯤 빨라야 10일쯤 내가 선적을 한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6월 10일자에 온보드 되면 내고 안 되죠. 이건 완전히 언클린 됩니다. 클린 할 수가 없죠. 바꾸고 줄 수가 없으니까죠. 이럴 경우에 뭐랄까요? 신용장의 선적일자를 연장해야겠죠. 그죠? 선적일자를. 연장을 하려면 어쩝니까? 결과적으로 신용장의 선적일자 5월 30일에서 6월 10일로 정정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연장을 신청하려면 그냥 연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수입자에게, 그죠? 우리가 갔다가 수입자인데 이 수출자가 수입자인데 요청을 하면은 수입자가 다시 누구 요청해요? 다시 자기의 개설은행에 요청하죠. 개설은행에. 개설은행에서 확인받고 개설은행에서 어디입니까? 우리 매입은행으로 다시 연락와서 우리에게 보내오겠죠. 그럴 때 요럴 때 날라오는 신용장은 뭐냐? 아멘드 LC라 그럽니다. 아멘드 LC. 그럼 아멘드 LC라면 또 LC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고 기존의 LC가 이렇게 여러 장 있다 칩시다.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럼 아멘드 LC는 뭡니까? 딱 한 장짜리 나오죠. 아멘드 LC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변경하는 내용이 뭡니까? 선적 시간이 기존에 5월 31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제 조건은 앞에 발행한 신용장 씁니다. 그러면 됩니까? 요 신용장과 요 신용장을 플러스 시켜서 합의를 해야 돼요. 왜? 여기 날짜가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합장. 요렇게 하면 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뭐가 될까요? 그냥 내가 우리 회사에서 상업송장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포장맹세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사에서 그냥 새롭게 환원이라든지 그냥 재발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클린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없이 아멘드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다 말씀드렸죠. 그게 뭐합니까? 단순하게 선적 날짜만 하지 말고 꼭 신경 쓰면 뭡니까?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유효기간이죠. 유효기간. ED죠. 유효기간. ED, 그죠? Expiry Datement. 그러면 내가 5월 31일까지 선적이 날짜는 보통 우리가 신용 유효기간이 6월 10일이다. 만약에 6월 5일이다 하면 어찌 됩니까? 6월 10일 날 만약에 내가 선적해버렸다.
그런데 2억이나 5억이다. 그럼 내고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꼭 우리 실무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선적일만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뭐까지 해야 된다? 유효 기간도 같이 동시에 연장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멘드 내고를 주로 그렇게 하시면서 바이하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기간을 연장을 좀 하셔서 내가 그래서 정상입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드시는 거고요. LG 내고라는 것은요. 어떤 그 하자 서류적인데 미리 우리가 수입상에 통보한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LI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죠. LI. LI가 Letter of Guarantee였죠. Letter of Guarantee. 그래서 통상 이 LI는 뭐지 됩니까? 내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LCL 화물일 때 우리가 어디입니까? CFS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네가 트럭에 이렇게 싣고 온 물건이 이렇게 싣고 왔습니다. 네가 보내온 패킹리스트에는 뭐 커머셜 인보이스는 100박스라 그랬는데 보니까 96박스는 멀쩡한데 뭐 한 박스는 뭐 이렇게 터졌고 한 박스는 분실된 한 박스는 뭐 어떻게 돼 사고가 생겼어요. 이런 생기면 안 되죠. 그럼 내고 못 하잖아요. 내고 못 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무 사고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럴 때 사고 없습니다 말을 안 써도 그냥 100박스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사무선한 증권입니다.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쳇박스 나는 책임 안 지죠. 누가요? 선사가. 그래서 셀러 네가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는 각서죠. 그죠? 그래서 쳇박스에 대한 파손화물에 대한 보상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 했죠? 이렇게 LI를 받았을 때 바로 받기 전에도 우리가 수입상인데 이렇다는 것을 미리 확인도 요청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디 갑니까? 우리가 LC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보험자죠. 보험회사에다가 변경했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거는 사기건으로 처리돼서 보험 혜택이 안 된댔습니다. 이럴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LI 내고인데 현장에서는 주로 이거를 LG 내고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LG 내고다. 앞에서 그런 줄 알겠죠? 이게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가 있으면은 이 안에 물건을 우리가 실어야 되겠죠. 이력을 우리가 뭐 도우 작업이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문 열고 작업한 데서.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의미고요. 정확하게 말 스타핑이죠. 스타핑. 그죠? 적입이다 그랬죠. 정확한 용어로. 적입이다. 왜? 컨테이너에 물건 넣는 거죠. 그러면 컨테이너에 물건을 빼내는 거는 우리 디밴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LG 내부라는 게 아니고 NI 내부라 해야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사항이 생겼을 때 미리 지금처럼 여기 파손화물 보상장에 어디에 선사에 끌어올리지 수입상에게 요런 사항에서 미안합니다. 서류가 이래 돼서 조금 내고가 급하니까 아멘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뭐 우리가 하기는 비용도 들잖아요. 그럼 아멘드를 LC를 받을 당시에 하루 이틀 안에 아멘드를 하면 셀러가 무는 게 아니라 바이가 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LC 받자마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생산해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아멘드 요청하면은 이 셀러가 문이 되죠. 바이가 물지만 LC 신청할 때는. 그죠? 그래서 그런 비용도 있고 기간도 많이 걸리니까 수출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아멘드를 좀 안 하고 싶다죠. 근데 간단한 거는 바이어가 인정만 해주면 되죠. 그럴 때 내가 왜 바이어의 하자 서류 인수하겠다는 은장을 받아 놓느냐면요.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셀러가 이렇게 은행에 서류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어가 오케이 안 했으면 몰라요. 그럼 매입은행에 가면 어찌 됩니까? 여기서부터 언페이드 당하고 당연히 못 받겠죠. 왜? 나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랄까요? 하자를 받으면 바이어가 주기로 했어요. 내고 해주세요. 주기로 했습니다. 내고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주기로 했니? 예. 그럼 내고 되겠죠. 좀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바이어 대 미리 하자 은약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많이 한다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입니다. 케이블 내고와 콜렉션 내고는 돈을 못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또 우리가 칠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매입은행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개설은행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매도인이죠. 매도인.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매수인입니다. 바이어죠. 그럼 이렇게 계약해서 이렇게 선적하고 이렇게 계약하고 내가 이렇게 LC를 오픈해서 LC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LC가. 그래서 내가 다시 뭐를 줬어요?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이 서류가 가겠죠. 서류가 가면은 이렇게 서류가 내려오겠죠. 서류가 내려오는데 이 서류가 우리 매입은행에서 볼 때 보니까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 매도인이 좀 볼 때는 이 사람이 신용은 좀 있긴 하고 그걸 괜찮은데 서류가 좀 틀려서 아멘드를 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좀 뭐랄까요? 이 매수인에게 하자연을 받기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미리 내가 하자연을 안 했을 경우에 매수인에게 미리 요청을 해서 확인을 좀 받을 필요 있거든요. 이럴 때 뭐라 할까요? 매매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주기는 좀 번거롭죠. 조금 뭐합니다. 조금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럴 때 그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뭐랄까요? 케이블로 다시 말해 컴퓨터상에서 개설은행님 우리 거래처인 매도인이 서류가 요만 틀린데요. 받아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미리 하자 내용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개설은행 입장에서 결정을 잘못하면 바이 연락하겠죠. 받아줬군요. No. 그죠? 나도 입장에서 나중에 신경 쓰인다. No 하면은 안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케이블 내고입니다. 이럴 때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렉션 내고냐 뭐냐.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코렉션 매입한다니까. 코렉션은 주심인데요. 주심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용장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코렉션 내가 주심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착각하시는 게 우리가 주심이라 그러니까 은행에서든 주심합니까? 주심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신용장에서 환음을 우리가 주면서 받아주세요. 라고 그죠? 환음을 우리 매입은행에 우리가 매도인이 발행해서 매입은행에 주면서 돈 받아주세요. 하는 자체 행위가 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용장도 환음 주심을 합니다. 근데 그냥 주심이라니까 주심은 반드시 DADP다. 이렇게만 자꾸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신용장에서도 환음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행위가 주심이에요. 그게 주심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컬렉션 되거나 주심 매입은 어떻게 한 거냐. 이 서류가 너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매도인들 내가 좀 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아예 매수인이 내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내 돈을 주지 않고요. 선내고는 안 해주고 바로 서류를 보내버려요. 그러면 지될까요? 내가 봐도 너무 하자거든요. 그러면 지대 자동적으로 내가 오케이 노 내버리겠죠. 그럼 서류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뭐 매수인에게 줄 건지 말 건지죠. 뭐 사인 받아 줄 건지 말 건지 돌리 보낼 건지 그러면 지될까요? 나중에 잘못하면 서류조차도 내가 돌리 받는 게 힘이 들어지죠. 그러면 지됩니까? 돈을 못 붙주면은 서류도 돌려받아서 물건을 다시 10배게 되는데 그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심을 바로 시킨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주심을 한다는 것은 내구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선내구를. 다시 말해 선내구를. 그게 주심이에요. 주심이라니까 DDP로 돌아갑니까? 신용장 거래지 DDP가 아니에요.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신용장에서는 좋은 것이 미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선내고 가능하다했죠. 선내고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그러면 뭡니까? 캐블레는 뭡니까? 물어보고 네가 그래도 받겠다면 선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죠. 왜? 내가 돈 줄 뭐가 없잖아요. 매입은행에. 여기 있잖아요. 개설은행에.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도 바이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주겠다 그러면 뭡니까? 매입해 주겠죠. 이 말은요, 컬렉션 내고는 아예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번에 물어볼 여지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주심 내고지, 주심 매입이죠. 매입이지, 우리가 주심이라서 신용장이 갑자기 DP로 DA를 주심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 주심이라는 용어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이 주심이라는 것은 돈을 다는 청구행위고요. 그럼 주심 결제 종류가 DPDA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케이블 내고 컬렉션 내고는 돈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상업송장입니다. 커머셜 보이시죠? 상업송장은 뭐냐면요. 대금 물품의 명세서 역할과 청구서 역할입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다시 칠판에서 한번 정리. 처음부터 상업송장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송장입니다. 송장. 송장이 뭐죠?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쓰고 나면 청구서 뭐야? 인보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또 뭐합니까? 내가 선사에
포드에 내가 뭘 했어요? 물건을 실었어요. 그러면 선화증과 발급비 등등 기타 비용을 인보이스를 보내는 거죠. 그게 손배수예요. 그래서 인보이스가 어떤 역할이냐? 두 가지 역할이라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물품의 명세서 역할은 어떤 물건인데, 그죠? 두 번째는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재 있죠? 대금 청구서. 명세서 역할은 우리가 견적서 역할일 테고, 명세서가, 그죠? 또 대금 청구서는 우리 국내로 따지면 주로 어떤 걸까요? 세금계산 역할입니다. 그럼 이 송장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송장이었어요? 상업송장이 있고요. 상업송장.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공용송장이 있다는 거죠. 공용송장. 상업송장은 뭐냐면 우리 셀러바의 길이 상거래를 통해서 발행할 때 청구하는 거고, 공용송장은요 상거래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그 금액이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대표적인 상업송장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견적송장이 있고요. 견적송장. 그리고 두 번째가 선적송장이 있습니다. 선적송장. 이럴 때 이제 선적송장이 뭡니까? 물건을 선적했으니까 내 물건 줬으니까 돈 달라는 거죠. 그렇게 상업적으로 내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선적송장을 우리가 상업송장이다. 즉, 선시핑 우리가 인보이스를 달리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상업송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견적송장은 뭐냐? 말 그대로 견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통상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런 것은 우리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견적송장을 안 쓰지만요. 옛날에는 뭐가 썼죠? 우리가 후진국에서 은행에 외환 보유가, 외환이 좀 부족할 경우에 이 은행에다가 우리 수입자가 미리 셀러가 보내온, 수출자가 보내온 견적송장을 우리가 은행에다가 제출하면서 우리가 외환이 지금 이렇게 필요합니다. 수입하려면 그런 외환을 한도를 배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송장을 보내주세요. 많다 적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 내가 이렇게 외환을 배정받아서 LC를 오픈하다든지 송금하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선적이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견적에 불과한 거죠. 그럼 우리 견적서 받아드시죠? 견적이 가격이 좋네요? 가격이 너무 높아서 난 안 할래요? 하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송장에서 견적 송장은 내고를 못합니다. 내고 불가합니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견적 송장은 내고 불가다. 그래서 견적 송장을 뭐라냐면요. 어떻게 부르냐면 프로포마라고 그러죠. 프로포마 인보이스라 부릅니다. 그냥 포마가 형성된 거죠. 어떻게 르하고 셀러하고 바이샬의 가격이 확정된 건데 확정되기 전의 상태죠. 그 말은 뭡니까? 그냥 뭐랄까요? 견적서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청구서가 아니죠.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송장 자체가 대금 청구서잖아요. 이거 청구서 어렵죠. 단지 명세서 견적서 밖에 없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선적송장은요. 그 안에 어떤 물건이 실렸으며 명세가 돼 있고요. 얼마입니다. 돈 내놔라고 청구 가능합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되죠. 선적송장이 바로 상업송장이라 했죠. 근데 견적송장은 내고 안 된다 그랬죠. 공용송장은 뭐냐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죠. 세관송장이 있고요. 세관송장 그리고 영사송장이 있습니다. 세관송장은 처음에는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썼죠. 왜냐하면 내가 금액을 그죠? 금액을 낮추는 거죠. 그죠? 낮춘다든지 해서, 관세를 포탈하는 게 아닌가. 그죠? 이렇게 이제 많이 한테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그죠? 단체에서도 다들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뭡니까? 경제적 동맹이라든지, 관세 동맹이라든지 이런데,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죠? 많이 씁니다. 옛날에 미국, 이렇게 카나다, 뉴질랜드 송장이 있었는데요. 세관 송장이. 요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송업송장 말고 세관에서 다시 이 물건이 정당한 가격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영사송장은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회교권 있죠. 회교권이 주로 아무래도 뭡니까? 물론 회교권이 아시안권의 회교권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게 좀 덜하지만은 주로 북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주로 회교권이 많이 있죠. 그쪽에는 좀 뭡니까? 주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기름이 안 나는 나라이지만 대부분 기름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생필품은 수입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 어찌 될까요? 오일 달러가 내가 가격을 너무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화를 유출시키는 거죠. 외화를 유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사가 어디냐면 수출국에 있는 영사관에다가 한국에서 만약에 사우디 간다면은 한국의 이제 주재죠. 사우디 영사관에서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세관하고 이렇게 이데아 연결해서 이 금액이 적당한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영사관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수출을 허가를 해주면은 그 나라 세관에서 뭐처럼요? 이렇게 우리 세관 선정처럼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된다 판단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요는 갈수록 이런 영사송장이 서서히 영사송장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장은 물품의 명세서 역할과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데 그 상하 송장이 안과 송장이죠. 송장에는 상하 송장과 공용 송장이 있는데 우리가 지번에 보시는 것처럼 상업송장은 주로 선적송장을 말하는 거 보통 이걸 상업송장을 봅니다. 그중에 견적송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견적서 역할로서 조금 오래 그 전인데 수입 당국이 매수인에게 수입 승인이나 위안 사고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서류라며 자 그래서 상업송장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제가 건드리는 게 우리 실문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많이 나갔죠.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이거는 견적송장이니까 우리가 상업송장이나 청구서는 아니다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이거를 줄여가 PI다 이렇게 PI 넘버 얼마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랬냐? 이런 게 우리가 동남아시아 같으면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데서 이거를 뭐를 대용을 써요? 오파시타 대용으로 씁니다. 오파시타. 오파시타가 뭐예요? 일종의 이것도 견적이죠. 왜요? 요런 가격이 나는 팔고 싶어요라고 셀러가 바이에게 제출하는 뭐가 됩니까? 셀링 그죠? 해서 오파잖아요. 그죠? 매도 청량이죠. 그 말은 나는 요런 가격에 팔고 싶어요. 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나 이거나 그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우리 국내 한국에서는 뭐 유럽을 보낸다든지 미국을 보낸다 이럴 때는요. 오파시트를 발행하는데 이 동남아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오파시트를 따는 게 아니라 프로포마 인보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 하면요. 이 대만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나보고 뭐랍니까? 오파시트 발행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프로포마 인보이스 발행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게 뭐지? 라고 착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파시트나 프로포마 인보이스나 같은 어떤 역할을 한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요거 가지고 만약에 합의를 봤다면요. PI 넘버, 그죠? PI 넘버, 뭐 몇 번, 요렇게 말하는데, 이거하고 PO 넘버하고 다른 거죠. 다르죠? 폴치스 오더 넘버고요. 이거는 프로포마 인보이스 넘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지금 합의 보면은 굳이 PO를 안 하고 PI를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I가 뭔지, PO가 뭔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공정송장, 오피셜 인보이스라 해서 세관송장과 영사송장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세관송장 자체는 일반적인 양식이 자기들 따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주로 과세나 통계를 얼마나 지금 과세가 잡히는지죠. 또 얼마나 수출입이 되는지 통계를 잡기 위해서 주로 미국, 카나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남미의 뭐 카리컴 인보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영사송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해결권에서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점점 폐지돼가는 추세다. 일부 아프리카 지금 아직 좀 남아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의 송장이다. 그럼 송장의 양식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타이틀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양식이, 구형 양식이, 여기 보시니까 주로 출발지 항구가 프람, 도착 항구가 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양식은 제가 뭐라고 좀 적어놨냐면 일어났습니다. 요 양식은요. 우리 한국무협회가 항상 굉장히 큰 소리 쳤죠. 1970년대 초에 우리가 ICC가 쓰던 그런 양식들을 이제 가져와서 국내에 맞게끔 변형해서 이렇게 쓰던 그런 양식들입니다. 그게 자기들이 만든 표준 양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양식은 거의 사용 안 하는데 중소기업도 아직도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UCP 600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양식이 지금 이런 양식인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 개 되어 있죠. 프람2가 아니라 포터블 로딩, 포터블 디차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 지금 우리가 했잖아요. 프람2라 되어 있는 신용장은 UCP 500에서 그렇습니다. UCP 600에서 보면은 신용장은 전부 다 포터블 로딩, 포터 디차저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없으면은 언페이드 놓는 그런 나라도 있죠. 주로 북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라고 두 가지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commercial invoice는요, 그냥 이렇게 인보이스 넘버 데이터라든지 LC 넘버라든지 바이어가 뚫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 other reference가 참 좋은데, 뭐 옆에는 보시면 뭐 셀러 컨사인 있죠. 자,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보시니까 이렇습니다. 인보이스 넘버 데이터까지 LC나 LC 데이터까지는 있는데 뭐가 있어요? 리마크도 있는데 여기 하나 있죠. 바이어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LC 이슈잉 뱅크 다시 말해 개설은행이 들어가 있죠.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뭐 있죠? 쉬프나 우리가 셀러하고 뭡니까? 컨사인이 같은 게 컨사인이란 말이 없어지고 무엇입니까? 쉬프가 있긴 있는데 쉬프가 수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앞에서 선화증권 할 때 제3자 그죠? 이제 발행 선화증권 있죠. 서드 파티 비엘. 그러면 뭡니까? 쉬프와 수출자 다르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었고요. 애플컨트라고 여기 바이어가 나와 있죠. 개설은행이. 그죠? 개설 이제 은행이. 그러니까 여기는 바이어 선언 때 많이 없어지고 개설 은행이 나와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포터블 로딩이 있지 프람이 아니라 포터블 리차지가 있지 투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꼭 요 신양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장 명세서도 마찬가지죠. 뭐 시프가 있고, 그 다음에 노티파이 파트 통지처가 있고, 이렇게 인보이스 넘버 리마크라고 이렇게 크게 되셨는데, 신양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보시면은, 인보이스 넘버는 당연히 따라가고죠. 그 다음에 리마크는 가는데, 여기 보니까 애플리컨트라 되어 있죠. 지금 저 앞에처럼 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For account risk message라는 말이 없어지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상업송장 신용증처럼 to applicant 누굽니까? 신용장 개설 의뢰인 즉 수입창을 말하죠. 이 수입창이 아예 수입창이라고 서로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똑같이 포털 로딩 프라임이고 포터블 리차 2죠. 이제 적재항과 양유항, 수출항과 수입항이죠. 이렇게 우리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우리가 선적서를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